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도 오는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스 보이 슬립스의 감독 앤소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스 보이 슬립스에서 소영 역을 맡은 최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봉하고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관객분들이 영화에 궁금한 게 많으신지 꽉 채워주시고 그래서 개봉하고 좀 지났는데 소감 어떠신지 감독님부터. 이제는 하도 오래돼갖고 이제 한국에서 있으면서 라이스 보이 슬립스가 이제 더 이상 없으면은 좀 외로울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게 이게 너무 익숙해져갖고 네. 참 신기한 경험이었고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고요. 그렇게 저희가 캐나다에서 이 영화를 조용히 하면서 어느 날 서울에 한국에서 관객분들이 나와서 봐주시고 그럴 줄 진짜 몰랐었죠. 그래서 참 너무 추억이 많고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은 경험이었어요. 네, 막 그냥 저희가 늘 산책 다니는 길 걸어가다가 저희 영화 포스터 걸려져 있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반가운 마음에 막 뛰어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이 영화를 본 관객분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 GV도 많이 하시고 또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셔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처음 보신 관객분들도 있고 해서 영화의 시작부터 좀 하면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캐나다에서 조용히 영화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이고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 라이스 보이 슬립스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화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할지 몰랐고 저는 이제 제대로 영화 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어서 저는 원래 연극을 했었거든요. 연극 제작하고 배우였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첫 영화를 만들게 되고 나서 그 영화를 이제 만들면서 이제 영화가 되게 잘 되진 않았지만 이제 배운 게 너무 많아서 그 영화 만들고선 자신감이 생기고 해서 이제는 내가 만들고 싶었던 영화를 만들어 가야겠다 해서 그거는 이제 저의 이제 잘하면서 이제 이민 생활하면서 잘했던 이제 그 경험들을 영화에 담아서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영화로 이제 이걸 만들겠다 해서 이게 2019년도였죠. 겨울에.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쓰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생겨서 그때 이제 아무데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이것만 글 쓰게 돼가지고 시간이 더 많았죠. 그래서 되게 꽤 빨리 쓴 편이었고요. 이게 빨리 써지고 투자랑 이런 거 되게 빨리 해갖고 2019년도에 쓰기 시작하고 이제 2021년도에 촬영하고요. 여름에. 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도 되게 빨리 끝나고요. 이 영화는. 빨리 쓰셨다고 했는데 그게 좀 자전적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이디어들은 엄청 많았죠. 이제 캐릭터 아이디어들이나 뭐 씬 아이디어들은 이제 하도 이제 생각했던 게 많아서 그냥 딱 쓰기 시작했을 때는 첫 드랍트는 한 달에 쓰고 그 이후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써서 이제 투자 받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캐스팅 시작하고 최수용 배우님도 코로나 시기라 제가 알기로는 영상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그 하실 때 오디션이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어떠셨나요? 시나리오에. 네, 이게 저의 첫 연기자로서 첫 오디션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오디션 테이프를 보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직접 만나서 그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연기하는 걸 녹화를 해서 보내는 거면 내가 좀 해볼만 하겠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다.
도전 삼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거를 촬영을 해서 보냈죠. 근데 뭐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것을 제가 혼자 찍지는 못했고요. 그 한국 캐스팅 감독님 오피스에 가서 그걸 같이 촬영을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영화 캐스팅 될 거 전혀 기대 안 하고 그냥 경험 삼아 한 거였는데 그 다음날 바로 콜백을 받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줌으로 제 릴레이 오디션을 계속 봤죠. 그래서 네, 그래서 첫 콜백 받고 이제 약속을 잡은 날이 이제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감독님하고 줌으로. 근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막 이거 어떡하지 해서 막 제 집 뒤가 남산이거든요. 막 남산 막 뛰어갔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계속 그 뒤로 오디션을 4번 정도 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산에 올라가서 네. 긴장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땀을 빼고 좀 에너지를 써야지 좀 긴장이 풀릴 것 같아서 근데 끝까지 긴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영화고 또 소영의 역할이 관객분들이 봤을 때 되게 비중이 또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또 중심이니까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지점이 캐스팅까지 이어지게 되셨는지. 저희 캐스팅 이제 소형만도 아니고 이제 우리 그 아이들 이제 어린애와 이제 청소년 아이돌 동현도 그 캐스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처음부터 알았었죠. 이거는 캐스팅 잘못하거나 이제 딱 맞는 배우를 못 찾으면은 이 영화는 실패할 거다. 다 알고 있고. 왜냐면 너무 이 영화는 진짜 큰 액션도 없는 거 아니고 뭐 코미디도 아니고 이 배우들의 연기로서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캐스팅하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저희가 이게 북미만도 아니고 이제 한국도 많이 찾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외모 맞는 거랑 또 나이랑 또 이제 언어 한국말은 얼만큼 하고 영어는 또 얼만큼 할 수 있는 배우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승인 씨 만나기 전에는 제가 이제 북민 다 오디션 봤었고 한국에 와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미팅들 만나고 매니저들이랑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캐스팅 감독님이 이제 승인 씨를 좀 늦게 저희가 너무 이제 찾기 힘들어갖고 한국의 캐스팅 감독님을 만나갖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승인 씨를 이제 추천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테이프를 보고선 이제 그날 제가 기억하는 게 진짜 저희 첫 오디션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싸우는 거랑 이제 두유노 태권도 씬을 이제 2개를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날 100개를 봤었어요. 배우들 100명을. 근데 다 이렇게 어쩌면 괜찮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no 막 100번이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글을 잘못 쓴 건가 아니면 막 별난 고민도 하고 별난 생각도 안 했었죠. 그래서 이 작품을 캐스팅을 못하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를 못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제 승희 씨가 한 테이프를 봤을 때 그냥 다 이렇게 설명하긴 힘든데 그냥 이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제가 이제 저한테 중요했던 것들 강하면서도 연약하고 유머도 있는데 막 너무 코믹하게 막 웃기게 하려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그 아이와 이렇게 젊은 엄마의 느낌도 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되게 집중했었는데 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갖고 오디션을 4-5번 본 거는 제가 고민한 게 아니었었고요. 이제 투자를 받으면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큰 이제 톱 스타들을 캐스팅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와갖고 사람들이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진짜 유명한 배우를 뭐 전도연이든 뭐 그런 배우를 캐스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든다는 배우는 연기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다. 하니까 당연히 반응이 좀 패닉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오디션 보면서 이제 우리 프로듀서 팀하고 이제
초대해주신 분한테 이제 계속 봐라. 씬마다 이거는 그냥 운 좋게 첫 오디션 잘 본 게 아니고 이 배우는 진짜 딱 너무 잘 어울리는 배우다. 그렇게 해서 계속 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영화의 톤과 계속 맞춰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배우님은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인상이 어땠어요? 이 나이스 한 두 번째, 세 번째 오디션 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뽕 전체 시나리오를 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민자 얘기보다는 엄마와 아들 얘기로 더 많이 공감을 했었고 아무래도 제 경험이 이민자 경험보다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더 있다 보니까 그쪽 정서로 더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읽으면서 와 너무 소영이 인생이 너무 힘들다. 약간 그런 무거운 느낌이 너무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엄마와 아들의 따뜻한 얘기이면서 또 약간은 또 이민자의 그런 어두운 면도 있으니까 좀 무겁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촬영에 임하고 조금 기억나는 어떤 좀 힘들었던 그 촬영이라든가 감정적으로나 좀 이 영화의 톤에 맞추기 좀 어려웠던 순간이라든가 막 맞추기 어려워서 막 그런 걸로 고민했던 적은 거의가 아니라 아니 완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 제가 표현해야 되는 감정들이 제 안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들이어서 그런 지점에서 곤란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힘든 적은 많았죠. 왜냐면 일단 저희가 필름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씬이 길어질 때 뭐 가령 아침에 동현이랑 밥 먹다가 쌤은 얘기하다가 막 싸우다가 막 자기 아픈 얘기까지 하는 그 테이크는 진짜 길거든요. 근데 그런 거 찍을 때나 왜냐면 앞에서 말을 잘 했더라도 뒤에서 말 실수를 하면 그 테이크는 완전 날리는 거 아니까 이제 앞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제가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데 이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집중해야 된다는 이 생각도 하면 안 되는데 막 약간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은 있었는데요. 대체로 너무 촬영 기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막 하루하루 촬영장 갈 때 오늘 촬영 이거 끝나면 이날밖에 안 남았네 싶은 그런 생각을 매일 할 정도로 너무 아쉬웠고 그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소연이가 특히 밴쿠버에서 촬영할 때는요 웃는 촬영이 거의 없었어요. 유일하게 제가 조금 마음이 촬영하면서 유일하게 웃으면서 좀 마음이 놓였던 장면이 이제 공장 언니들 친구들하고 밥 먹는 씬이 유일하게 소영이가 웃으면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그거 말고는 아들한테 화내거나 막 혼자 힘들어하거나 이런 장면을 주로 찍었어가지고 밴쿠버에서는 조금 되게 전체적으로 조금 톤이 마음이 많이 무거운 상태로 촬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촬영 아까 필름 얘기도 하셨는데 감독님은 또 연기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로 하면 그 중간중간 또 배우님도 볼 수도 있고 피드백을 또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보면 관객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 영화 카메라의 시선 자체가 조금 독특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꿈에서 이 장면을 어릴 적 장면을 좀 회상하는 느낌도 들고 누군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촬영에 있어서 좀 촬영 감독님하고나 좀 주요하게 상의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카메라 감독하고 이제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많이 고민하고 이제 결정했던 게 저희 이 카메라가 누구의 시선으로 찍을 건지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했던 말이 저희 오프닝에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그거를 저희 둘 다 이제 이 나레이션이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는 말이면 어떨까 해서 나머지 영화는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촬영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씬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촬영장 오면은 이제 이 카메라는 어디서 시작하나 그런 대화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리허설 할 때부터 카메라 감독이 같이 리허설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다 대화하고 이제 풀어봤는데요. 이제 그게 꼭 이렇게 생각했었죠. 이제 만약에 죽은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지켜볼 수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서 보고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가고 얼마나 멀리 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롱 테이크를 하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았고 그래서 편집도 이제 많이 안 하고 이제 사람이 실제로 보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대화 말하고 있으면 여기 보다가 만약에 일로 가려면 그냥 컷하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걸로 그렇게 촬영을 잡아놨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으로는 이제 처음에 대화했을 때는 너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힘든 것도 많았죠. 촬영하면서. 그런데 이제 너무 독특한 스타일로 나가갖고 이거는 그냥 반반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이게 될 거라고 믿고서 그냥 나가보자 해서 촬영했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영국이 제가 했던 건 영국이어갖고 너무 영국 준비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갖고 되게 익숙하고 재밌고 또 배우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배우들 매일매일 연기하는 거 보는 것도 그냥 팬으로서 그냥 구경하는 것 같고 그냥 연극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촬영하는 데 되게 즐거웠고요. 제가 연기할 때가 제일 안 즐거웠어요. 그때만 빼고 다 너무 좋았었어요. 왜냐면 제 자신도 연기자로서 하고 나면은 이제 주로 감독한테 이제 다시 피드백을 받는데 또 없으니까요. 또 다시 그거 플레이백 내가 연기한 것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이제 카메라 감독한테 보고선 카메라는 괜찮았냐? 오케이. 그리고 저 프로듀서 친구랑 가갖고 이제 몰래 물어보고 괜찮았냐고. 걔가 오케이 하면 그냥 믿고 넘어가야겠네 하고서 그렇게 넘어갔죠. 네, 그리고 관객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바로 드리고요. 뭐 경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 안경 쓰신 분. 네,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화면 비율을 좀 되게 특이하게 봤는데 처음에 이제 캐나다에 있었을 때 화면 비율이 1.33 대 1 비율이잖아요. 뭐 흔히 더 웨일 같은 영화에서 그런 비율을 사용하는데 그게 인물한테 집중할 경우 그런 비율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이제 다시 오게 되면서 그 화면 비율이 다시 바뀌게 되는데 그 한국에서 꼭 비율을 바꿨어야 하는 그런 뭐 다른 의미가 있나요? 화면 비율에서? 네, 저는 시나리오 쓸 때도 그렇게 처음부터 썼었거든요. 이제 저는 1.33 대 1 비율은 제가 이 영화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볼 때 우리 어렸을 때의 사진 앨범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갖고 이제 저희 옛날 사진들 보면 다 그런 비율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익숙한 이미지고 그것도 있지만 이제 이 밴쿠버에서 있는 장면들을 보면은 이제 승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소영 캐릭터는 그렇게 막 되게 웃고 막 좋아하는 씬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캐릭터로서 이제 매일 일어나서 아이 학교 보내고 일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이제 뭐 집 일하고 뭐 밥 해주고 조금 혼자서 쉴 시간 있고 그래서 자고서 또 그 하루를 또 다시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어른 돼서 이제 보면은 캐나다에서 이제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 꼭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어도 많은 이민자분들 보면은 인생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아름답다는 나라에서 그렇게 땅이 넓다는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너무 한 번도 못 보고 살아오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소영도 아마 그때 이제 동현이랑 싸우고 나서 공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공원 가는 것도 혼자서 대낮에 평일에 그렇게 산책하는 것도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속 안에서도 아마 이렇게 보이는 게 시선이 되게 좀 좁고, 그리고 자기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별로 오픈되어 있는, 이제 속 안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딱 시선이 보이는 것만 보이면서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한국에 가면은 소형만도 아니고 이제 동현도 좀 더 이제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여유가 있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는 걸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비주얼로 한 거였어요. 그러면 배우님도 한국에 이렇게 이동할 때 약간 감정적 변화나 결의 변화. 네, 한국에서의 소영이는 가장 병들고 아픈 모습이지만 촬영할 때는 마음이 가장 편안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외면하고 버려두고 온 과거를 이제 뭐 동현을 위해서도 간 한국이지만 제 해석은 소영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되돌아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서 자기가 버리고 온 한국의 어떤 지난 과거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 어떤 그 마음들이 소영이가 이제 이번 생을 마감하기 전에 뭔가 그 마음을 정리하는 가장 편안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감정적 해소. 네, 그렇죠. 네. 뭔가 모른 척 하던 거를 용기 내서 다시 봤을 때 좀 떨리지만 좀 안도감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네, 좀 모자 쓰시고 두 번째 줄. 네, 먼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영화에서 소영이 사이먼에게 자신의 아픈 걸 고백하면서 고려장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남편의 묘를 찾아가면서 아들 등에 업혀가는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동현이 아버지 군복을 입고 또 머리를 밀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동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머리를 밀고 아버지의 군복을 입고 아버지를 찾아갔는지와 마지막에 소영이 소리를 지르는, 비명을 지르는 그 장면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동현이 마음은 지금 동현이가 없어서 제가 대답하기에는 너무 엄마가 아들 얘기 대신해 주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소영이가 이제 마지막에 소리 지를 때는요, 정말 후련했어요. 정말 후련했고, 사실 저희가 영화를 거의 시간 순대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신 거에 관객분들이 보신 대로 저도 똑같이 그 사건을 거의 시간 순대로 겪어서 그게 정말 마지막 씬이었거든요. 그렇게 찍을 때 정말 저도 이제 잘 끝났다, 이번 생 잘 살았다라는 마음으로 그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찍을 때 되게 네, 어디였나요? 한국? 강원도 양양이었어요. 거기 그 마을이 원일전이라고 진짜 작은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 그 마을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나시고 자라셔갖고 아직도 거기 친척분들 많아요.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친척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선 저희 어머님하고 강원도에 거기 가갖고 영화랑 비슷하게 저도 많은 걸 느꼈었죠. 그래서 이 영화 쓸 때도 이제 한국 돌아간다는 걸 쓰면서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산도 저희 그 묘지가 저희 징조 할아버지 묘지이고, 그래서 너무 저한테 익숙하고 편하고 잘 아는 곳이었고요. 예전에 감독님이 다른 지부에서 하셨던 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캐나다에 사실 때 캐나다라는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과 자기의 릴레이션십이 그런 걸 찾기가 힘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지?
그런 것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느낌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어머님과 이제 강원도 오셨을 때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친척들 분들을 뵙고 할 때 아 여기에 우리 사람들이 여기 사네 비로소 당신 자신과 그 땅 사이의 어떤 관계를 처음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저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아 나는 살면서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때 처음으로 돌아오고 나서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된 게 나는 이때까지 캐나다 살면서 아무리 뭐 이름도 외국인 이름으로 바꾸고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친구들도 백인 사람도 많고 저기 여권도 캐나다라고 써있지만 그 땅에서는 저는 비지터라는 느낌이 나는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친척들 보고 아 우리는 여기는 우리 친척분들이 뭐 몇백 년 동안 여기서 살아왔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신기한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난 여기 서 있어도 괜찮다. 여기는 우리 식구의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를 진짜 처음으로 느꼈었고요. 그 느낌을 이제 어떻게 영화에 넣고 싶었었고 또 그 옷이랑 영화에서 옷이랑 뭐 머리 밀고 그런 거는 또 제가 너무 오래 캐나다 자라면서 저는 주변에 한국 애들이 많지 않았어요. 동양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다 주로 백인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똑같이 생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자신이 제 머리를 보고 제 파란 컨택 렌즈를 보고 옷을 입는 거 보니까 내가 1초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시간을 낭비했다는 게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는 옷을 다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친구가 말렸고 너는 그래도 옷은 필요하니까 다 버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었죠. 내가 내 자신은 그냥 이런 걸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나를 너무 배신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은.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바꾸고 한 거를 이제 영화에서는 그냥 하루에 다 이제 한 거지만 그런 마음으로 쓴 거였었어요. 아니 여성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어 좀 서툴어가지고 영어로 말해도 괜찮아요? 저는 좋죠. Thank you for the film. As a person who moved to Canada, Vancouver, as she was young, I related highly to the movie, so thank you for the film. I was wondering, in the beginning, middle, and end of the film, I noticed that there was a sunrise or sunset. I was wondering what the intention of that was, and if there's any significance to the characters. Significance of the sunrise sunset to the characters? Is that? Like of the characters and how it influences them, or how it may show their growth, or the way that the movie is part.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건 한국 동화책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인플루언스가 많아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하는 얘기라고 했어요. 이 영화를. 그래서 나레이션을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강원도에서 시작하고 강원도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화가 시작이 이제 끝이 시작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소영이라는 캐릭터의 인생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영화에서 첫 20몇 년은 그냥 그 나레이션 안에 그냥 짧게 하고
그 캐나다에 있는 동안도 그 10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고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그냥 하루 지나가는 것처럼 빨리 느껴지는 라는 느낌으로 이제 비주얼로 이 사람이 태어나고 이제 해가 뜨면서 사람이 태어나고 해가 진다는 이 캐릭터는 이제 해가 진다, 인생이 진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비주얼로 보여주고 싶었었죠. 또 너무 아름답고 그 비주얼이 원래는 시나리오는 그렇게 안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 촬영할 때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원래 찍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카메라 감독한테 우리 이거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찍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또 너무 딱 보면은 해 뜨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상하게 캐나다에서 똑같은 해인데 어느 나라나 가서 똑같은 해를 보는 건데 이상하게 여기서 보는 해가 뜨는 거 보면은 너무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로 오프닝하고 이제 끝은 이렇게 끝내자 결정했었어요. 그래서 제 그 영화의 시작과 끝에 한국의 자연의 모습, 자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아름답게 시작하고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영화를 딱 처음 봤을 때 느낌이 그 배추도사 무도사가 옛날 옛적에 소영이랑 도연이가 살았어요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게 한국의 동화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구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 내가 본 느낌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관객들이 봐도 뭔가 한국적인 원형을 찾아가는 여정 같아서 되게 한국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민자가 한국으로 가서 자기의 어떤 원형과 그 땅과의 그 관계를 마주하면서 어떤 감동이 있는데 한국 관객인데도 마치 좀 분리돼 있다가 이 땅과 여기 이곳에 약간 다시 지금 관계가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도 마찬가지로 연기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저의 컨템퍼러리 신청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슬프다, 너무 이 소영이라는 캐릭터는 진짜 인생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쓸 수 있냐 하는데 우리 옛날 동화책 때 보면은 되게 다들 되게 슬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고 해서 저도 이제 이민 생활하는 분들 많은 사람들 알면서 실제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이 만났었고 그래서 저는 딱 그런 거 생각하고 썼는데 많은 어떤 관객분들은 막 너무 힘들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근데 또 진짜 제가 아까 뭐 소영이 인생이 너무 어려운 기구한 인생이어서 처음엔 너무 많이 무거웠다 했는데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너무 불쌍한 소영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그렇게 동정 안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은 저는 소영이가 특별한 이유가 소영이 인생에 너무 많은 불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너무 많이 일어난 불행에도 불구하고 소영이는 씩씩하게 살았다는 것 때문에 소영이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영이가 되게 강인한 여자인 이유도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서 되게 강인했던 것 같아요. 자기 연민을 느끼려는 그 시간에 차라리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씩씩한 모습을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아까 감독님이 옷을 버리신다고 하셨을 때 눈물이 울컥 났어요. 가만히 죄송해요.
그냥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노동자의 삶을 담은 것도 너무 따뜻했고 한국 사회가 정말 분열돼 있구나. 근데 분열의 정체성, 분열의 역사를 영화로 너무 그게 한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리고 저도 옷을 버려본 적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남미에서 살았어요. And I went through everything that you went through, the kimchi. 그래서 남미에 살면서 거기에 끼려고 옷을 여러 번 바꿔 입고 한국에 와서도 한국 사람답게 행동하려고 이렇게 옷을 또 여러 번 바꾸고 그래서 저다워지는데 평생이 걸렸는데 감독님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생각 그리고 어머님의 저희 어머님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연기 너무 멋있었고 좋았고 그래서 오늘이 700번째 영화더라고요. 제가 많이 본 건지 적게 본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700번째 영화였어요. 그때 본 것 중에 제일 the most private, intimate, 가장 사적인 영화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앞으로도 평생 만나주세요. 경품 주시는 거죠? 다들 혹시 관객분한테 주고 가겠습니다. 처음에 이 영화를 만들기로 이제 결정했을 때 당연히 영화를 만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려고 영화만도 아니고 뭐 예술적으로는 다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벅차고 해서 저는 그냥 첫 목표는 저와 비슷하게 살아온 사람들 꼭 캐나다만도 아니어도 이제 세계에서 이제 한인으로서 외국에 살면서 이런 어려움들이랑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느낀 분들 이 영화를 보면은 진짜 어센틱하고 어네스트하게 보여줬다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만든다는 게 저한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이제 여기 캐나다 오시랑 남미에 오신 분 여러분 이렇게 보고선 나랑 비슷한 모습을 이제 영화에 나온 걸 보고선 이제 좋게 볼 수 있으면은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좋아하면은 당연히 좋죠. 근데 딱 이분들만 이제 잘 보면은 저는 이 영화 잘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 오셨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드라마도 되게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미술이 되게 보기에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 특유의 따뜻한 톤이나 그 장면마다 그 생활감 같은 게 되게 와닿게 느껴졌었는데 이 영화를 구상하실 때, 촬영에 들어가실 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체적인 컨셉을 잡으셨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그 기술들이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카메라 팀, 미술 팀, 커스튬 팀 다 보면 이제 주로 다 이제 아무도 한인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90년대 한인들의 집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시작부터 이제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저 어렸을 때 이제 한국에서 자랄 때랑 할 때랑 캐나다 처음 이민 가서 찍은 어렸을 때 사진들을 엄청 많이 골라서 스캔하고 또 승인 씨 어렸을 때 이제 사진들을 많이 스캔해서 한 몇백 사진들을 저희 팀에서 다 보였어요. 라고 그냥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냥 있으니까 보라고 했는데 다들 그게 너무 큰 도움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어릴 때 사진이니까 뭐 이게 특별하고 뭐 다르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 저희 팀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80년대 90년대
한국 사진들 보면은 독특한 색깔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색깔들이 있고, 집안 보면은 가구랑 뭐 소파랑 뭐 베개들 이런 거 보면은 뭐 가구 저기 부엌 제품들 이런 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아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다시 캡처해보자 해서 이제 그 사진들 보고선 그 컬러들 이제 많이 나오는 컬러들이 있어서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사진 느낌도 카메라 그 사진 느낌도 저희는 우리 그때 옛날 사진들 보면서 이런 느낌을 보여주자 하고서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또 16mm 필름으로 찍어갖고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느낌을 너무 잘 주고, 또 실제로 감독님 어머님께서 쓰시던 가구들도 세트로 많이 들어갔고, 저도 소품들을 되게 많이, 제가 어릴 때 쓰던 담요라든지 저희 어머님의 머리끈이라든지 그런 걸 되게 많이 적극 활용했어요. 활용하고, 그리고 그 사실은 저희 그 무대 감독 미술 감독님께서 영국 분이시잖아요. 근데 한국 집 세팅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진짜 눈이 날카로우신 게, 저희가 격리 끝나고 이제 강원도에서 팀 전체가 이제 거의 촬영이 약간 딜레이가 돼가지고 한 30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30분 동안 그 마을을 계속 둘러보시더라고요. 외국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관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한국 시골집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구해서 그거를 직접 세팅을 하셨는데, 물론 마을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근데 딱 갔는데 완전 빈집이었어요. 원래 빈집인데 정말 어제까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다고 해도 믿을 집으로 갑자기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디서 구하시는 거죠? 한국 촬영장이 아니면은 촬영장 말씀하죠. 거기는 이제 저희 다행히 다들 친척분이어갖고요. 그리고 또 우리 준비하는 도중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마을 분들 다 우리 할머니 아시고 거기는 근데 다들 막 너무 불쌍하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얘기하라고 그냥 다 너무 잘해주신, 특별히 더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너는 영화 찍으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 이제 미술 감독은 맘대로 그냥 가져가고 그래서 네, 그냥 그 마을에 있는 집들처럼 만들어내니까 소품들은 다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냥 다 그렇게 잘했어요. 또 캐나다에서도 우리 집에 저희 어머님 집에 있는 거 다 꺼내가갖고 다 쓰고, 아니면은 또 옛날에 뭐 가구들이든 뭐 부엌 소품 그런 것도 다 이제 영어로는 가라지 세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쓰던 거를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다시 팔고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지만 한국 당근 그런 것처럼 이제 캐나다에서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찾아서 옛날에 샀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사서 그 집을 꾸미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영화들 보면은 미술팀이 이쁘게 잘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 집 안에서 산다는 느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좀 그 가짜라는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제 보이지 않아도 느낌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집 장소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영화에 진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느낌이 날도록 꾸미자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었죠. 네, 네 여기 바로 옆에.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먼저 그냥 한마디 정성일 감독님 예전에 GV 같이 하셨을 때 제가 최성일 배우님한테 부모님하고 꼭 이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런 영화를 처음 만났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부모님 손잡고 같이 잘 봤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궁금한 거는 그 한국의 집 앞에 있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좀 궁금해요. 감나무 같기도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갖고,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 경운기를 타면서 분명히 이제 아빠라고 얘기를 해주고 사진들을 보고 하는 장면인데 다 녹음을 했을 거고, 맨 마지막에 소영이 이제 그 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다 녹음을 했을 텐데 이제 음악이 이제 깔리고 이제 하면서 그 작품의 분위기를 또 이렇게 잘 해준 것 같은데, 그런 편집과 또 음악 작업을 또 어떻게 소통하시면서 고민하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무는 감나무였고요. 네. 조금 더 늦게 촬영했으면 넣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음악은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쓰고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배우들 중요하지만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들,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카메라 감독하고 이제 컴포저를 좋은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연락한 사람들이 저희 카메라 감독하고 컴포저였어요. 근데 이 컴포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밴쿠버에서 자란 한인이거든요. 한국 예술하는 분인데 이제 저희 아는 사람의 영화에 이 북한 학기 TV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음악을 처음으로 만들었었고 그 음악이 저는 너무 좋아갖고 제가 연락처 찾아서 그냥 연락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냥 연락했더니 그분이랑 이름이 앤드루예요. 그래서 앤드루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뉴욕에 사는데 이제 줌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만나서 한 3시간은 통화하고 끝나고 나서 친구들 보고 나랑 너무 비슷한 사람 만난 것 같다. 나랑 이렇게 내가 처음으로 나 혼자만 생각하고 고민했던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에 대해서는 거의 대화는 안 하고 그 이후로 한 두 달? 석 달 정도 이제 계속 대화를 했는데요. 뭐 이 영화를 같이 만들자는 대화보다 뭐 이제 캐나다에서 자라는 뭐 한인으로서 느꼈던 거, 생각하는 것들, 뭐 무슨 영화들 좋아하냐, 무슨 예술 좋아하냐, 그런 얘기 뭐 남자로서 이제 뭐 아버지가 되면은 뭐 무슨 생각을 하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둘 다 이제 전통 한국 악기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서로 뭐 좋아하는 것들 막 나누고 그러다가 이 영화를 이제 같이 해보자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선 우리 영화에 대한 음악은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도 너무 많은 시간을 같이 대화해갖고 너무 많은 거 이제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둘 다 무슨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걸 이제 서로 이제 너무 잘 이해해갖고요. 무슨 느낌을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잘 이해해서 영화를 다 촬영하고 나서 제가 이제 편집하면서 이제 뭐 10분, 15분, 20분 정도 이제 편집하고 제가 보냈죠. 보내서 이 시퀀스에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느끼는 대로 음악을 좀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하면은 뭐 한 2주 후에 뭐 한 4곡들이 6곡들이 와요. 그러면은 다 듣고선 딱 영화 느낌이 났어요. 이거 좋은데 뭐 이렇게 바꿔달라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뭐 피드백하고 뭐 한 곡을 뭐 3-4번씩 막 고쳐서 하고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다 이제 제가 편집한 거 보내면은 음악을 보내고 그 음악은 넣고 다 그렇게 너무 쉽게 일을 하고 또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곡도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까요. 되게 길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길이도 알고 하니까 너무 그냥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지를 때 음악으로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 왜냐면 시나리오도 그렇게 썼거든요. 촬영할 때도 실제로 이제 처음에만 소리 지르고 이제 그 이후로 소리를 안 지르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너무 잘 맞게 해줘갖고
저는 그렇게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너무 뭐 이런 음악을 카피해서 이런 느낌을 해달라 뭐 그런 대화보다 그냥 우리 둘 다 그냥 카메라 감독도 그렇게 같이 일했었고 연기자들도 그렇게 하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가 하려는 걸 뭔지 알면은 이 영화의 목표가 뭔지 알면은 그냥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왜냐면 같이 일하기 결정한 거는 나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팬이니까 좋아하니까 이 사람 뭘 만들어도 나는 좋아할 거라고 믿고선 그 사람은 이제 자유를 주고선 그렇게 하는 게 더 즐겁고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믿어요. 심지어 제 기억이 맞다면 경운기에서 마지막에 가방 열 때는 마이크도 안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너무 촬영하기에 바빠가지고. 아니 촬영하기 바빠서 마이크를 아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사운드가 이제 아니, 녹음하긴 했는데 이제 이 시퀀스도 이제 음악으로 할 거다고 이제 알고 있어서 왔고 이제 꼭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막 좋은 사운드 필요한 게 아니었고 심지어 그 씬은 다 즉흥이어가지고요. 그 가방을 받아서 해가 지기 전에 그 찍었어야 되고 막 달려가서 경운기에 뛰어가지고 앉아갖고 그래서 이렇게 찍은 건데 그래서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열면서 와 이게 있네. 다 즉흥이었어요. 그래서 막 사진 보고 이게 아빠라고 알려주면 되겠다도 다 이제 즉흥으로 하고 그 마지막 소리 지를 때도요. 저는 제가 소리를 앞에 두세 번만 지르고 뒤에는 다 그냥 액팅해요. 몸만 그리고 하는 건데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그거를 막 온몸으로 질렀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걸 5번 제가 다 대여섯 번 지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감독님이 목이 상하니까 처음에 한 2번만 지르고 그 다음부터는 사운드 없이 액션만 하라고 하셨던 게 나중에 기억이 다시 나더라고요. 경운기는 누구 경운기? 갑자기 처음에 저희 할아버지 삼촌이신가 한우 할아버지. 그렇다고 네. 저기 2번째 줄에 가니건 계속 들으셔가지고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필름이 주는 그 독특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앞으로도 촬영할 거라고 필름을 가지고 촬영하실 거라고 또 듣고 봤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게 표현돼서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 미혼모나 아니면 인종차별, 말기 암환자 이 소재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관객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소재여서 되게 어떻게 보면 진부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그 진부한 소재들을 가지고 진부하지 않게 표현하거나 혹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하려고 뭔가 노력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꼭 이민자의 이야기 아니어도 감독이 자기 어렸을 때 경험들을 영화로 만드는 거는 너무 많잖아요. 그런 영화들은 유럽도 북미도 너무 많았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들면은 그냥 또 똑같은 영화를 벌써 10번 본 영화를 똑같이 만들지 않고 이제 나만 만들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었죠. 두려움도 많고 또 이 시나리오 쓰는 도중에 미나리가 나와서 왜 1년 더 만들 거랬는데 이 영화 그 영화가 나와서 또 많이 걱정을 했었죠. 너무 비교를 많이 당한다. 비교 많이 당해요. 많이 받아요 저희 영화. 근데 이제 그때는 아예 이 영화 안 만들어야 될까 그런 고민했었죠. 그 영화 때문에. 근데 나는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 또 기생충이 저기 아카데미상을 이겼잖아요. 많이 이겼지만 그 중에서 최우수상 저기 베스트 픽처 이겼을 때 봉준호 감독님이 이런 스피치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기 마틴 스콜세지가 했던 말을 이제 코트한 건데 이제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로는 이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차이가 되는 거죠. 네, 네. 제일 개인적인 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저는 딱 그거 듣고선 아 그렇게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제일 뭐 재밌는 아이디어 생각하려는 것보다 시나리오 쓸 때 뭐 제일 뭐 멋있는 거 뭐 제일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무조건 그냥 제일 제가 불편해도 아니면 뭐 어쨌든 창피한 것 같아도 무조건 제일 개인적인 거를 써야겠다 계속 생각하면서 촬영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너무 개인적이면 거의 부끄럽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고 하지만 꼭 그래야지만 이 영화가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영화들이랑 좀 세퍼레이션이 생길 것 같다고 믿고 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이 그래도 다른 영화들이랑 비교받고 뭐 관객들이 이거는 뭐 벌써 너무 많이 본 거다 재미없다 뭐 그러면 그걸 할 수 없는 거고 뭐 무슨 영화 만들어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건데 제가 한마디 좀 더 붙이자면 제가 계속 붙이고 있네요. 근데 그 뭔가 저도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한국 사람이라면 진짜 많이 들어본 대사들, 예를 들어서 뭐 남자는 인생에서 딱 3번만 오는 거야 라든지 뭐 그런 대사들 있잖아요. 소영이가 전형적인 한국 엄마들이 뱉을 말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뱉어야 되나, 너무 많이 들려진 대사인데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암 선고 받을 때 그런 장면들 뭐 근데 저는 그냥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소재가 우리한테 많이 보여진 소재인데 이 영화가 만들어진 만듦새가, 그러니까 형식이 되게 그거를 되게 진부하지 않게 만들어준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카메라일 수도 있고 그게 혹은 그 다음에 소연의 액션 선택, 예를 들어서 뭐 암 선고를 받았어요. 보통은 내가 암이라니 해서 사이먼한테 기대서 이렇게 사이먼한테 위로를 받고 뭔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면 전 되게 이게 그리고 막 암 투병 과정을 보여주고 이러면 이게 되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소영은 그 다음에 되게 다른 선택을 했고 이 영화가 비춰주는 어떤 모습들도 되게 다른 것들을 보여줘서 이게 조금 자칫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다르게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덧붙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두 분만 더 질문 받고 저기 뒤쪽을 너무 안 해가지고 저기 가운데 계속 손 들어주시네요. 아니 저기 통로에 계신 하얀 옷 입으신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소영이 췌장암 진단 받을 때 의사 만나서 진단 받을 때 이만한 사전 들고 와서 찾아오잖아요. 췌장 키 가서 찾아보고 그 장면이 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터미널을 이제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의사가 진지하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고 TER 쭉 찾아보면서 소영이 그때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의사소통이 좀 어려워서. 그때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영이 암 진단을 받고도 사이먼한테 그렇게 기대지도 않았고 그 연명 치료하는 장면도 안 나와서 굉장히 좀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의도하고 싶어서 만든 내용인지 아니면 소영이 병원에서 나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출이 그냥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좀 더 극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방금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영의 그런 강단을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장치의 일환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스크립트는 이미 다 정해져 있었고요. 스크립트를 즉흥적으로 바꾸는 건 전혀 없었고 이것도 이제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그 감독님 아버님께서 이제 편찮으실 때 이제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에서 쓰는 단어들이 되게 어렵고 그래 말도 빠르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한국 이제 이미 1세대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은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이제 보호자로서 거의 통역인 거죠. 통역으로 같이 갔을 때 어떤 그런 경험들을 거기 신에 담았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혼자 가셔야 됐을 때는 실제로 사전을 들고 가셨었대요. 알아들어야지 어떤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실제 경험을 그 장면에 썼다고 제가 들었고요. 소영을 연기할 때의 그 장면은 그 장면 저도 너무 마음 아픈 장면인데 소영의 강인한 모습이 제일 많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은 당신 아닙니다 했는데 내가 암이란 이게 아니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막 오히려 되게 그 다음 해결책을 오히려 찾으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래도 뭔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 의사가 지금 뭔가 희망적이지 않다는 어떤 직감적인 느낌을 풍기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터미널 정도 얘기할 때는 소영이도 이미 그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현실을 약간은 부정을 하면서 사전을 찾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장면이 이제 이 여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렵게 살아온 사람인데요. 무슨 이렇게 아기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 뭐든지 다 이겨내고 이렇게까지 불만도 안 하고 뭐 자기 자신이 뭐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오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쓰면서 계속 생각했던 거는 이 여자는 이제 영어로 이제 생각했던 게 이 여자는 서바이버다. 무슨 상황이 있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병이 나타나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제 이해가 가도 무슨 병이라고 해도 첫 생각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서야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을 거다 막 그런 두려움 생각 그런 것보다 어떻게 내 인생은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지만 살아남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네. 그런 구성들이 조금 영화를 좀 전형성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또 캐릭터를 강한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뒤쪽에서 질문 받아볼게요. 그리고 뒤에 네.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보면서 저도 최근에 사랑했던 사람이 암에 걸려서 보낸 기억이 있는데 소연이가 이제 소파에 누워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뭔가 되게 많이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 이와는 별개로 촬영할 때 제일 두 분 다 공들였던 씬이랑 또 제일 좋아하는 씬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공을 들인 장면이 딱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다 대사가 엄청 긴 장면이에요. 막 아까 말씀드린 그 아침밥 먹는 장면, 사이먼에 대해서 설득하려는 장면하고 고려장 얘기할게요. 근데 그래서 고려장은 정말 근데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하실 거를 알았으면은 그렇게 딸딸 안 해도 됐을 텐데 제가 그 고려장 장면은 그건 촬영할 때는 카메라가 이 상태에서 한 테이크를 쭉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를 이제 영어로 그거를 다 외워야 되니까 막 한 달 내내 그거를 진짜 설거지하다 갑자기 말하고 막 이제 뭐 세수하다가 갑자기 말해보고 막 그렇게 막 딸딸 외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다가도 제가 입으로 막 그 고려장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가 편집된 거 봤는데 갑자기 제가 목소리만 나오고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편집해서 속으로 약간 원망을 했었던 장면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많이 있는데
마지막에 남편이자 아들의 아버지의 산소에 가서 성묘하는 장면, 인사하는 장면에서 이제 유일하게 카메라가 밑에서 이제 고정이 돼 있고 이제 올라와서 인사하고 앉는 것까지가 다 한 테이크인데요. 그것도 아예 한 테이크였죠.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번 찍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새소리, 조명, 저희들의 어떤 느낌. 제일 어려웠던 거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장면은 여기 강원도 가서 식구가 다 같이 점심 먹는 장면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제가 글 쓸 때도 쓰고 나서도 그냥 제 자신이 이 장면 되게 잘 쓴 것 같다, 되게 재밌는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또 그 배우들이 그 캐스팅을 너무 운 좋게 너무 좋은 배우들이 모여갖고 또 그날 처음으로 다 만났었던 거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 이제 작은 아버지 역할 하신 분도 다 처음 만난 날이었고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다 같이 모이면 그 또 다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어떨까 했는데 그 장면 촬영하면서 원래는 그 장면은 바깥에서 촬영하는 거였는데요. 바깥에서 촬영하면은 당연히 뭐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해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작은 방 안에서 저 카메라 감독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 장면을. 왜냐면 촬영할 수 있는 앵글들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이제 그 아버지 시선 생각하면서 이제 식구들이 다 너무 많으니까 방도 좁고 우리는 그냥 바깥에 서 있자 그냥 바깥에서 안으로 보자 그냥. 그래서 부엌에서 그렇게 촬영하고 보고선 또 두 번째 시선은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보자 해갖고 그렇게 되게 심플하게 촬영을 하면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봤는데 진짜 제가 보면서도 나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 느꼈었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너무 심플하고 감독으로서 막 너무 막 멋있게 해야지 막 뭐 그런 생각 아예 없이 그냥 되게 심플하게 카메라 움직이지 말고 그냥 배우들이 알아서 하도록 다 했는데 연기도 다 너무 좋았고 그냥 전체로서 다 저는 지금도 그 장면 나오면은 집중하면서 봐요. 너무 그냥 재밌어서. 오늘 말씀 드리니까 영화가 다시 보고 싶네요. 가가지고 이게 오늘 마지막 지구이다 보니까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맨 끝에 계시거든요. 아까 마지막으로 듣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조금 더 궁금해진 게 있는데 라이스 보이 슬립스라는 제목은 어떤 시점에 지어졌고 왜 지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제목은 제가 주로 이제 새로운 영화를 쓰기 시작할 때요. 이제 뭐 제목이나 뭐 스토리보다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음악이에요. 무슨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쓸까.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세상이랑 느낌이 맞는 음악을 찾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앨범이든지 뭐 몇 곡이든지 뭐 아니면 아티스트든 누구 부르는데 이제 이 영화를 쓰기 시작했을 때 라이츠 보이 슬립스라는 앨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앨범이 너무 맞는 것 같아서 그 앨범 들으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쓸 때는 아이디어는 너무 많았어요. 캐릭터 아이디어들, 뭐 씬 아이디어 너무 많았는데 그 너무 많은 사이에서 이제 첫 몇 드래프트에서 이제 저희 프로듀서들이 하던 말이 한 세 영화가 하나에 다 들어간 것 같다. 근데 너무 많다 스토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더 심플하게 만들려고 제가 이 영화가 제목이 없어서
더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정해야겠다. 근데 아직 영화가 뭔지 모르니까 제목을 결정하기도 힘들어서 그냥 듣고 있던 그 앨범을 그 타이틀을 보니까 제목 타이틀이 보기에도 좋고 사운드도 좋고 해서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그냥 temporary 그냥 이 제목을 그냥 딱 주고선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 타이틀하고 스토리가 점점 이렇게 커넥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영화는 이 한인으로서 자기의 진짜 아이덴티티를 모르는 상황으로 이렇게 그 잠든 상태로 살다가 끝에서 한국에 돌아가서 그 자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다는 이야기로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어느 날은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때까지 안 바뀌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요. 그 관객분들이 영화를 너무 애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면 세심하게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소감 마지막으로 인사 관객분 배우님과 하실까요? 네.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까 손 드신 분들 질문 다 제가 답변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지부이니까 아쉽지만 그건 못하지만 오늘 보신 그 마음, 그 느낌 오랫동안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VOD로 이제 집에서도 보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이랑도 같이 보시고 오늘 여기 비 오는 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영화 만들고 나서 제 인생이 너무 많은 게 달라졌어요. 더 좋게 달라졌죠. 그래서 이 영화를 생각하면 너무 많은 걸 얻고 또 이 영화를 좋아해 주신 분들, 관객분들한테도 진짜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은 거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만큼 더 좋은 영화들 계속 만들어야겠다는 모티베이션도 생기고 그리고 또 영화를 만들고선 영화라는 게 이런 파워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느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좋든 나쁘든 어떻게 어펙트를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느껴져 갔고요. 이제 계속 열심히 또다시 영화를 만들고 싶어졌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 영화에 몇 번이나 보신 분들도 있지만 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